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같이 실용수학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수학이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또 직접 또 수업이 끝나고 탐구해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실생활에 수학을 적용시켜보는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해볼 수 있기를 선생님은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생활 속의 수식, 그 네 번째로 바로 물가지수에 대해서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물가지수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도 마찬가지로 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수식의 의미를 이해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이 물가지수라는 것, 이 물가지수가 이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고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물가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뭐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물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생산하는 그런 물건들의 이런 전체적인 그런 가격 변동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건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 물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물건들이 어느 정도로 이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나타내는 것을 바로 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물가지수예요. 그럼 이 물가지수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쳐보면은 물가지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 지표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은 우리가 계속 살면서 물건들을 소비하고 하다 보면은 물건 값이 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물건 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는데,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 값이 변화하는데, 자, 그런 물건 값의 움직임을, 물건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지수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 물가지수는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물가지수는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매월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인 5월 달 것도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총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뭐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뭐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지수, 뭐 이런 식으로 물가지수가 총 4종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이 물가지수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그런 물건들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뭐 생산을 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생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물건들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소비하는 물건들이 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지수를 이렇게 구하기 전에 통계청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기 전에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해둔다고 해요. 직접 이 지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두어야 할 작업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이 어떤 물건들을 이 물가지수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들을 소비하고 어떤 물건들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 물건들을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적용하기 적정하다 싶으면은 그 물건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번 소비하는 그런 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총이나 뭐 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시키기는 부적절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시킬 물건들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각 물건들의 가중치를 부여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들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가, 어떤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의 그 값의 변화폭이 소비자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가, 그거를 이렇게 가중치를 매겨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맨날 소비하는 그런 쌀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외식할 때 그런 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소비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쉽게 살 수 없는, 쉽게 사지 않는 그런 뭐 보석 같은 거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막 조금씩 올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하고 더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각 물건들에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를 먼저 부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한다고 해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물가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할 준비를 끝냈으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개별 도시 품목 지수라는 것을 구해요. 개별 도시 품목 지수가 무엇이냐면, 자, 만약에 어떤 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 정도인지,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쌀이 뭐 얼마다, 한 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쌀 10kg에 뭐 10만 원, 쌀 20kg에 10만 원이다, 막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이게 굉장히 숫자가 복잡해지고 그 각각의 품목별로 뭐 쌀이 20kg나 아니면 햄버거 하나나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의 단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된 그런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연도를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런 예시에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기준 연도를 설정해 놓고 그때의 물가를, 그때의 가격을 분모로, 그리고 현재의 가격을 분자로 놔서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도시 품목 지수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 도시 품목 지수로 이렇게 넘어가요. 전 도시 품목 지수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대전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저기 밑에 있는 해남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서울이랑 해남이랑 이렇게 인구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근데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서울에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 물가의 폭이 클수록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이렇게 설정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도시별로도 가중치를 이렇게 매겨줘요. 자, 그래서 뭐 쌀을 예로 다시 든다면은, 자, 서울에서 쌀이 어느 정도로 이 개별 도시 품목 지수를 우리 구했는데,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해남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 동두천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나타날 텐데, 각각의 도시의 가중치를 이렇게 뭐 서울은 200 정도 줬다면 이제 동두천은 한 100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해남은 또 이제 한 50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각 도시별로 매긴 다음에 그 도시들의 평균 물가지수를 또 이렇게 구해줘요. 자, 이렇게 평균 물가지수를 구해줬다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아까 품목별로 가중치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별로 또 이제 가중치를 이렇게 줘서 가중치에 따라서 각 전 도시 그 품목 지수가 어느 정도로 가중치가 부여됐을 때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다 합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체인 1000으로 나눠서 그 물가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바로 그것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직접 이렇게 찾아서 연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걸 다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매달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를 직접 계산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이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물가지수가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물가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가장 제일 우선되는 그런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뭐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이 물가지수를 구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전보다 어느 정도만큼 올랐는지, 그리고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먼저 궁금할 것이고, 또 올랐다면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자, 바로 이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또는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걸 보니까 바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물가 상승률은 자, 이렇게 분수로 이것도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분모의 자리에는 기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그 기준 시점에 물가지수를 분모해 놓고, 그리고 분자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그러니까 현재가 되겠죠? 그 현재의 물가지수 빼기 기준이 되는 그때의 물가지수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물가지수가 구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직접 하나의 그 교과서 사례를 갖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에 보면은 이렇게 2011년에 조사된 그런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이 물가지수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이 물가 상승률이 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사례에 있던 그 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옮겨봤어요. 이렇게 옮겨봤는데,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던 그 물가 상승률을 우리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먼저 첫 번째 문제는 2014년 대비 2015년 물가 상승률이 몇 %이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뭐 몇 %, 물가 상승률이 몇 %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뉴스를 또 다시 본다면은 그 뉴스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 대비, 2014년이 여기 있죠? 2014년 대비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몇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물가 상승률 그 식에다가 넣어보면은, 자, 기준이 되는 연도의 물가지수, 기준은 지금 2014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2014년에 비해서라고 한 말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2014년 물가지수가 기준이 되는 애구나. 그래서 107.132 분모에 들어가는구나. 107.132 분모에 들어가고, 자, 기준 연도가 들어갔으면 이제 여기 분자에는 그 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 현재의 물가지수가 들어가야겠죠? 2015년 물가지수가 지금 107.74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기준이 되는 기준 연도의 물가지수를 빼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107.13을 이렇게 빼서 얘를 계산하면은 바로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 물가가 몇 % 상승했느냐, 바로 이런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비율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서 %로 나타낸다면 얘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바로 0.57%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2014년 대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그 물가는 0.57%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물가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우리가 소비하는 그 물건들의 값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대신에 물가 지수가 또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는 뜻은 또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값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2011년에서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2013년에서 2014년 가는 그때 바로 조금 떨어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네요. 이때는 물가가 조금은 낮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고 이렇게 나중에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저번 시간이랑 뭐 저저번 시간 이렇게 배웠듯이 여러분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은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식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런 오늘 배운 물가지수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굳이 막 이렇게 통계청 이곳저곳을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이렇게 물가지수라고 검색해 보면은 바로 이런 표가, 그리고 그래프가 나타나요.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점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네요. 자,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가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점점 이렇게 물건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이 현재 이 사회의 그 경제의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두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자, 지금 그래프에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그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그 식을 이용해서, 자, 어느 연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또 몇 퍼센트 물가가 올랐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물가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물가지수.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은 좀 뭔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랑 관련된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을 꼭 이런 과학 같은 그런 과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나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런 체육과 같은 그런 과목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반발계수라는 것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생활 속의 수식으로 이렇게 반발계수를 배울 건데, 자, 반발계수라는 거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공을 튀기거나 뭐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그 반발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그 용어가 뜻이 무엇인지, 또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탐구해 볼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수업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